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오래된 얘기네. 경기도 포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20살이었던 재호 씨는 동네 친구인 현철 씨, 상우 씨와 함께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 세 친구가 학원 가는 길에 꼭 들르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큰 길가로 나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살짝 꺾으면 나오는 골목길. 자, 이곳은 장정 둘이 서 있으면 아주 꽉 찰 정도로 좁은 데다가 좁은 곳이. 세 친구가 굳이 이곳에 들리던 이유. 뭐가 있나? 담배 한 대 피우고 가렸던 거죠. 안 보이는데 저. 세 친구가 골목에서 그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그 돌던집에 사는 아줌마였어요. 아줌마. 그분이 난리나. 네. 그분이 담장 위에 뭔가를 그냥 이렇게 척 올려놓는데 딱 피고 꽁초는 여기다가 버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나름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된다는 어떤 그런 허락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며칠 뒤 세 친구가 학원 가기 전에 평소처럼 골목으로 딱 들어갔는데 오늘 너가 맥히는 날이야. 아, 진짜 바꿀게. 기다려, 바꿀게. 안녕하세요. 그 아줌마였어요. 오. 네. 오늘은 담배 피지 말고 그냥 가. 왜요? 저희 진짜 빨리 피고 그냥 갈게요.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다. 네, 갈게. 가자. 아줌마가 저렇게 정색을 하시니까 뭐가 있나? 네, 재호 씨는 일단 골목을 나가는 척 하다가 아줌마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 딱 보고 아줌마 갑자기 왜 그러신 거 같냐? 응? 급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재호 씨가 두 친구에게 물어보는데 그 순간 라이트 없어. 뭔 소리야? 돌담 안에 그 아줌마 집에서 북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타는 소리 아니야? 아, 진짜. 도장집 같아.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집 대문에 신당을 뜻하는 깃발이 딱 꽂혀 있더라고요. 뭐 점심시간에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재호 씨는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대요. 그런데 다음 날 밤 현철 씨네 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다짜고짜 너네 어제 뭐 잘못 먹었니? 현철이가 이상해. 왜? 그러시길래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기이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뭐예요? 그날 현철 씨가 저녁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길래 어머니가 걱정이 딱 돼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 봤대요. 아들 그런데? 괜찮아? 자는 줄 알았던 현철 씨가 침대에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들 괜찮아?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더니 자기 몸을 막 끌어안고 빠르게 그냥 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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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현철아. 그러다가 몸이 바로 뒤로 그냥 툭 쓰러지더니 그대로 잠들었다는 거죠. 기절했나 보다.
그 얘기를 들은 재호 씨는 아이씨 자식 장꼬대 좀 심한데 이렇게 뭐 가볍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지만 주말이 딱 되자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아, 증상들이 나타나는구나. 뭐 입시 스트레스도 좀 풀 겸 술 한잔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현철 씨가 하도 오지 않길래 집에 딱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대신 받아서 현철이 아파. 계속. 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열병을 하려. 결국 뭐 재호 씨와 상우 씨 둘이서만 시내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네. 뭐 근데 가는 길에 또 습관적으로 골목에 가서 네, 담배를 딱 피우려고 하는데 불을 딱 붙이는 순간 한 명 어디 갔어? 왜요? 내가 그렇게 담배 피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그 친구네 집 어디야? 거기 나 좀 데려다 줘. 아니 대뜸 현철 씨 집에 가자는 거예요. 몇 번 인사했지만은 뭐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친구 집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상하지. 네. 가자 상훈 빨리 가자. 네 친구 더 늦으면 못 꺼내. 가자. 못 꺼내? 재호 씨는 뭐 처음에 저 뭔 소리야 하고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어. 그분이 누굽니까? 무당. 그렇죠. 무당이 그런 소리 하니까 그치. 이 괜히 찝찝한 거예요. 괜히. 맞아. 무서워. 상우 씨도 신경 쓰였는지 야 현철이 괜찮은지 보러 갈까? 어?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결국 현철 씨네 집에 가보기로 합니다. 현철 씨 어머니가 뭐 금방 문을 열어주시긴 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 어머니 눈이 어. 뭐야? 겁해진 거예요. 그치. 아주 겁해진 이상한가 보네. 막 다리를 막 벌벌벌벌 떨고 무슨 일이 이상하죠. 하지만 왜 이러시지? 근데 어머니가 현철 씨의 방을 가만히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재호 씨와 상우 씨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진짜 천천히 방으로 딱 다가가서 현철. 어둑어둑한 방 한가운데 현철 씨가 침대 위에 서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풀렸구나, 뭔가에. 무표정으로 재호 씨를 이렇게 딱 가리키더니 진짜 괜찮아 보였는데. 괜찮아. 지금 내려가면 되지. 안에서 현철 씨가 문을 쿵쾅쿵쾅 막 두드리고 막 문고리를 잡고 막 흔들어. 어떻게? 근데 그 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오. 와. 이 문이 열리면 진짜 뭔 일 난다. 야, 이거 진짜 사단 난다. 딱 그 느낌인 거죠. 맞고 있는데 막 번뜩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 네 친구 더 늦으면 못 꺼내. 그 무당 아줌마는 그러니까 현철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알지. 그러니까 빨리 문을 모셔야 막고 있던 되겠네. 재호 씨가 어머니 저 누구 좀 불러올게요. 진짜 금방 갔다 올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야너 어디 가? 하면서 서둘러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무당한테 갔나 보다. 그렇게 집 밖을 나와서 진짜 정신없이 막 달리는데 현철이. 앞장서. 그렇게 아줌마 그리고 아줌마랑 같이 있던 남자랑 현철 씨네 집으로 딱
돌아갔는데 보니까 집 안이 완전 아수라장인 거예요.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예, 이렇게 막고 있는데 막 현철 씨가 크게 소리를 쳤어요. 열어라! 방문이 그냥 쿵 열려버린 거죠. 이것이 어디서 난 인생 망치려들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들어오지 마. 밖에서 소금 가지고 얌전히 기다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보세요. 네. 그 말을 듣고 재호 씨는 얼른 현철 씨의 어머니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죠. 어머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상훈 씨가 집 주변에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동안 재호 씨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죠. 네. 그런 동안 집에서 뭐 둥둥둥둥 북소리, 뭐 다당당 꽹과리 소리, 호통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불러가 뭐 이런 그런 게 계속 들렸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쳤던 게요. 집 안에는 분명히 아줌마랑 같이 온 아저씨 그리고 현철 씨만 쟤도 있어요. 있을 거잖아요. 높은 그 여자 비명이 여자 비명 소리?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재호 씨가 귀를 막 틀어 막는데 옆에서 누가 쑥 일어났어요. 현철 씨 어머니. 현철 씨 어머니 눈이 텅 비어서는 우리 아들 기다려. 엄마가 갈게. 안 돼, 안 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옥신각신 하는데 갑자기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호통 소리와 함께 모든 소리가 그냥 뚝 끊겼어요. 한참 뒤에 재호 씨가 눈을 슬쩍 이렇게 떠보니까 이제 끝났다. 들어가 봐라. 그 말에 방 안으로 딱 달려가 보니까 현철 씨가 말끔한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너 여기서 뭐하냐? 긴장이 풀린 어머니는 뭐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우셨고 재호 씨와 상우 씨는 아줌마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인사를 했죠. 근데 현철 씨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잖아요. 네, 갑자기 왜 이거 진짜 도대체. 그래서 저 혹시 현철이한테 귀신 붙었던 거예요? 아줌마가 얘기를 듣고 재호 씨를 가만히 보더니 그러셨어요. 너네한테 담배 피우지 말고 가라고 한 날 내가 좀 어려운 구판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날 아줌마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뜬 여대생이 자꾸 남동생을 괴롭힌다는 사연을 딱 듣고 구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대생의 원한이 너무 깊어가지고 안 그래도 아줌마 신경이 막 곤두서 있었는데 돌담 밖에서 재호 씨 일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시 정신이 흐트러지셨대요. 그 틈을 타서 도망친 원기가 하필 무당집 돌담에 딱 기대있던 현철 씨 몸에 딱 들어갔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현철 씨는 생각보다 좀 뭐 담담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왜? 뭔 소리야? 그날 현철 씨는 담배 피우고 나오면서 어깨가 아팠고 밤중에는 아예 가위에 눌렸었던 거예요. 진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끙끙 앓는 현철 씨에게 어느 순간 시범벅된 여자가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가기 싫어. 네가 대신 가. 현철 씨가 만났던 그 여자가 정말 그 아줌마가 말한 그 원기였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부산에서 서주희 씨가 보내주신 공모장입니다. 때는 2006년 주희 씨가 12살 할머니 집에서 겪은 일이라고 해요. 당시 주희 씨네 할머니 집은 부산 황령산 자락에 있었는데요. 황령산. 조그만 마당에 대문이 있는 1층짜리 양옥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희 씨네 할머니 집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안마다 그런 게 있고. 대문 밑에 물이 차오르는 날 절대로 아이들만 집에 두지 말 것. 이게 무슨 소리야? 이 금기를 맞는 사람은 바로 이웃에 살던 남천동 할매였어요. 남천동 할매는 무속인은 아니지만 네. 살짝 신기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동네 그런 분들이. 한 번은 주희 씨 할아버지가 공사 현장으로 출근을 하려는데 주의할배요. 오늘 일 나가지 마이소.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난다 카이. 이러셨습니다. 오. 근데 그날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서 아이고. 사람들이 크게 다치고 뭐 성견지명이 있으시고. 또 주희 씨 아빠가 대구로 출장 갈 때 주희 아버지요. 오늘 절대로 지하철 타면 안 됩니다. 지하철 타면 안 된다 카이. 신신당부를 하셨던 그날 지하철에 큰 사고가 일어났죠. 남천동 할매 어쩜 앞니를 그렇게 딱딱 맞추는지 주희 씨네 가족은 남천동 할매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때는 추석 연휴 첫날 할머니 집에 주희 씨네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네. 그중 아이들은 12살 주희 씨 그리고 작은 집 사촌 동생인 8살 준우 딱 이렇게 2명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주희 씨와 준우는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 목욕 갔다 올게. 놀고 있어? 재밌게 놀고 있어. 음식 준비를 모두 마친 어른들이 그날따라 날씨도 좋겠다. 전부 이제 목욕탕에 다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엔 준우 그리고 주희 씨 이렇게 아이들 둘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당이 조용했어요. 그 어디에도 준우가 없는 거예요. 8살짜리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준우야! 서준우! 준우야! 혹시 혼자 밖에 나갔나? 불안한 마음에 주희 씨는 곧바로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골목 끝에 누군가가 코너를 돌아 싹 사라지는 거예요. 뭐지? 얼른 쫓아가 봤는데 웬 까만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검은 한복을? 그 여자아이 손을 보니까
줄을 쥐고선 뭔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털이 아주 덥수룩한 삽살개 같은 그런 짐승이었어. 근데 그 짐승이 쓸려간 자리엔 검붉은 흔적이 묻어나 있는 겁니다. 피? 뭐지? 왜 저렇게 끌고 가는 거지? 주희 씨는 호기심이 생겨서 검은 한복 입은 여자의 뒤를 슬그머니 쫓아갔어요. 근데 그 아이 앞에 웬 꽃상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꽃상여 앞에 멈춰선 여자아이 갑자기 뒤를 휙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주희 씨를 노려보는 거예요. 순간 주희 씨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의 수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웃으면서 자기가 끌고 가던 그 짐승을 꽃 상여에 막 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쳤고 여자아이는 목을 쥐고 막 억지로 끌어당겼어요. 목이 졸려 숨이 막힌 그 짐승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짐승의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사촌 동생 준우인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꽃상여에 들어가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준우를 보며 주희 씨는 소리를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그 순간 정신 차려보니 주희 씨는 마루에 누워 있었어요. 꿈이네. 꿈이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선 한숨을 돌리려는데 바로 옆에서 준우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숨을 못 쉬겠는지 계속 거리면서 몸을 막 비트는 그 모습이 꿈에서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막 소리쳤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아직 목욕탕에서 돌아오지 않았는지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죠. 누구에게라도 빨리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에 주희 씨는 무작정 준우를 일으켜서 집 밖으로 부축해 나갔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 주희 씨가 준우를 끌고 대문을 나서는데 찰바닥! 문턱에 걸린 두 사람 그대로 대문 밖에 나동그라지고 맙니다. 그 순간 어머! 준우가 토사물을 막 쏟아내더니 그제야 막힌 숨이 터진 듯 연신 기침을 합니다. 주희 씨가 안절부절 못하며 준우를 일으키는데 그때 준우야! 준우야! 준우야 괜찮아? 너 왜 밖에 나서 그러고 있어? 준우야 괜찮아? 목욕 갔다 돌아온 어른들을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내 뭐라 캔너? 애들만 두지 말라 했지?
쩌렁쩌렁 골목길을 울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남천동 할매였어요. 여여 물 찬 거 안 보이나? 아니나 다를까 남천동 할매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대문간 바로 밑이 막 물바다가 되어있더라고요. 기억하시죠? 대문 밑에 물이 차오르는 날 절대로 아이들만 집에 두지 말 것. 맞아요. 순간 어른들은 금기가 깨졌구나 이런 생각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떡해. 우리 준우 어떡해. 준우 엄마가 준우를 안고 막 울부짖고 어른들 모두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남천동 할매가 집 위쪽을 쓱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굳으셨어요. 그러더니 집에 그 이불보 그 천 같은 거 있지? 버뜩 가서 챙겨온나? 지금 시간이 없다! 언능! 주희 씨 엄마가 부랴부랴 무명천을 들고 나오자 남천동 할매가 다시 소리칩니다. 빨리 이 천으로 아들 가리라! 그리고 버뜩 나 따라온나! 어른들은 주희 씨와 준우를 무명천으로 돌돌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선 무명천으로 꽁꽁 싸맨 아이들을 어깨에 들쳐맨 어른들은 다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남천동 할매의 방이었어요. 그 방은 남천동 할매가 상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신당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다. 들쳐업고 온 아이들을 방에 내려준 어른들은 꽁꽁 싸맨 무명천을 다급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은 이 상황이 그냥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됐다. 너희들은 잠깐 나가 있어라. 남천동 할매는 주희 씨와 준우 앞으로 다가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할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절대로 방 밖으로 나가면 안 된대. 혹시라도 밖에서 누가 불러도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된대. 그리고 준이야, 준우는 네가 지켜야 한대. 준우 꼭 이해한대. 알겠나? 그래. 그러면 할매 갈게. 그렇게 남천동 할매는 둘만 남겨두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어서 남천동 할매는 방 밖에 서 있는 어른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일단 걔 눈을 속여가. 애들은 내가 앞 방에다가 숨겨놨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대. 아들이 어디 있는지 절대로 누구한테 입도 뻥긋하면 안 된대. 너희들 정신 다 뒤차려라. 알겠나? 네. 네. 내 말 명심하래. 남천동 할매와 어른들은 쑥덕쑥덕 하더니 이내 사라졌고요. 방 밖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힘없이 축 늘어진 준우는 계속 엄마를 찾으며 보챘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 어딨어? 안 돼. 오늘은 여기서 누나랑 자야 돼. 주희 씨는 칭얼거리는 준우를 애써 달래가며 겨우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밖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에 주희 씨는 잠에서 깼는데요. 준우야 어딨니? 빨리 엄마한테 와야지. 그 목소리는 바로 준우 엄마였어요.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던 준우도 그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깹니다. 준우야
준우야 어딨니? 빨리 엄마한테 와야지. 우리 준우 어디 있니? 안 돼. 주희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대요. 분명 어른들은 주희 씨와 준우가 이 남천동 할매 집 방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아, 알죠. 그런데 방에 들어오지는 않고 계속 찾는다는 건 분명 준우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준우야 어딨어? 엄마가 나 부르잖아. 아까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나가면 안 돼. 나 나가면 안 돼. 나가세요.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갑자기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가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주희 씨는 보고 맙니다. 그 번쩍이는 창문 너머로 서 있는 검은 그림자. 꿈속에서 들었던 그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온몸에선 막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던 그때 갑자기 귀를 찢을 듯한 여자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얘들아, 개 안 나. 아이고, 이 어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이? 어떡해. 엄마가 미안해요. 이제 괜찮아. 아이고, 우리 주희가 준우를 살린 기다. 아이고, 무서웠지? 아이고, 아주 세상에 나.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남천동 할매는 귀신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알고 이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걸까요? 진짜 어떻게 알았지? 주희 씨는 어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다가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되는데요. 그날 주희 씨와 준우가 대문 앞에 쓰러졌을 때 남천동 할매가 집 위쪽을 바라보다가 표정이 싹 굳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남천동 할매는 춤을 추며 낄낄대는 여자의 귀신과 눈이 딱 마주쳤던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야들이 문간을 넘어졌을 때 그 대문 위에서 이 잡것이 등실등실 춤을 추고 있는 기라. 그래서 귀신이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서둘러서 천을 씌우고 안전한 신당으로 아이들을 대피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춤추는 귀신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남천동 할매가 밤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준우 엄마가 사색이 돼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현주 신령님 계신다니까. 할매, 어떡하죠? 어떡해요? 뭐야, 무슨 일인데? 저 아이들이 있는 곳을 말해버렸어요. 뭐라 캐산노? 뭐야? 그리고 벌벌 떨면서 남천동 할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꿈속에서 준우 아빠가 이렇게 빙긋 웃으면서 아, 애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준우 데리고 올게. 애가 어디 있었지? 아 맞다. 당집에 있었지? 아이고, 얘기해버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을 말해버리고 오. 그 순간
서글서글 웃던 준우 아빠 입이 기괴하게 찢어지다니 준우 아빠가 사실은 준우 아빠인 척한 그 귀신이었던 겁니다. 꿈속에서 준우가 있는 곳을 알아낸 귀신은 그렇게 남천동 할매 집으로 가게 된 거였죠. 준우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남천동 할매는 그 길로 불이 나게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아이 귀신이 창문에 딱 달라붙어 방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앙큼한 것 같으냐고 요망한 거 빨리 안 가나? 어딜 들어가려고 그래? 남천동 할매는 곧장 귀신에게 갖고 온 부적을 불태웠습니다. 반항하던 귀신은 그 부적이 끝까지 타버리는 순간 비명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사촌 동생 준우를 집요하게 찾아다닌 여자아이 귀신. 왜 그토록 준우를 데려가려고 한 걸까요? 대체 그 귀신의 정체는 뭘까요? 대수대명. 나올 게 나왔어. 나올 때 아빠가 아주 또 전염한 듯이 대수대명. 제주도에 사시는 익명의 사연자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편의상 이름은 지영 씨라고 제가 부를게요. 네. 2017년 3월 지영 씨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두 아이와 함께 좀 심적으로 좀 힘든 힘들죠. 시기를 보내면서 잠시 부모님 댁에 거주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몇 달 뒤부터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워낙 이제 건강하셨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얼마 뒤 아버지까지 포크레인에 두 다리가 깔리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다리를 진짜 절단할 뻔했던 큰 사고라 병원에 입원하면서 여러 번의 수술도 거치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이들 2명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들까지 자꾸 다쳐서 집에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넘어져서 이런 성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한 아이뿐만 아니라 두 아이 모두 자꾸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지영 씨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신당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열이면 열, 가는 곳마다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가족들한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근데 지영 씨가 이것도 한두 번이지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찝찝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당 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 그 아이가 준비물로 실로폰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심코 한 건물에 연등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저기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끌림이 생긴 거예요. 안에는 굉장히 앳된 보살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있더래요. 근데 그 보살이 지영 씨가 들어오자마자
고집 센 놈이랑 잘 헤어졌네요. 네? 지금 본인 이름 아니죠? 네. 근데 지영 씨가 이혼을 하고 개명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거를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영 씨가 말하기 전에 가족 관계, 지금 현재 뭐 아픈 상황 하나하나 다 맞추는 거예요. 지영 씨는 이제 그동안 만났던 무당과는 조금 다른 분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가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신내림?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신가물이 맞긴 하지만 신내림 받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가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내림 받을 가능성이 좀 큰 사람을 신가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일어난 일이 일어날 뿐이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라.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이 보살이 알 수 없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다만 엄마가 하시던 그 제사 밥 잡수시던 분이 국 다른가 끓여달라고 하시네. 국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영 씨네 집에 조금 사연이 있어요. 아버님이 이제 전처랑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신 거거든요. 전처분이 이제 편찮으시다가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제사를 좀 챙기고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쓰러진 후에는 지영 씨가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 제주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게 미역국을 계속 올렸던 거예요. 근데 보살이 말하기를 그 성게 미역국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아이들이 이제 미끄러지는 이런 이제 심술 부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소고기 묵국, 그냥 평범하게 소고기 묵국을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그냥 다음 제사 때는 그냥 뭐 국 끓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소고기 묵고 이제 끓여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지던 아이들이 멍 하나 들지 않고 진짜? 용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후 지영 씨는 사실 보살과 가끔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안부도 주고받고 그냥 뭐 나 요즘 이렇게 지낸다 이렇게 지냈대요. 그러니까 잘 지냈대요. 알고 보니 이제 보살은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 초년생 그리고 지영 씨가 첫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마음이 쓰연 건지 가끔 연락도 하면서 잘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보살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보살님 잘 지내세요?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제정신이야? 이내 언니 말이야. 그거 당장 관두라고 그래. 응? 평소에 항상 또박또박 존댓말로 말을 하던 분인데 다짜고짜 소리 지르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렸어요. 뭐야? 깜짝 놀란 지영 씨는 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한테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 얼버무리면서 뭘 하고 있나? 시원스럽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는 거예요. 지영 씨가 싸해서 다시 전화를 해서 언니 지금 하려는 거 그거 하지 마.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발 부탁이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언니가 약간 듣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뭐지? 어딘지 물어봤더니 아버지 병원인데 손톱만 깎아주고 바로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걱정하지 마 지영아. 다 잘 될 거야. 뭘 하나 보네. 이러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지영 씨가 다시 보살한테 전화를 걸어요.
언니가 뭔가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살이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해. 사람 명을 그딴 하찮은 게 알려주는 대로 행하면 이어질 줄 알았어? 그렇게 이어진 명줄이 아무 탈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몇 달 전 언니가 용한 곳이라면서 신당을 다녀온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났대요. 언니도 다녔구나. 그래서 지영 씨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급하게 달려가서 언니의 손목을 잡아챘는데 언니 손에서 주머니 하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손발톱이랑 머리카락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머니 안에. 아빠 건가 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우리 지영 씨는 언니를 끌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언니,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언니가 갔던 그 신당 있죠. 거기에서 아버지 명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그 아버지는 그 다리 다쳤던 그 교통사고 있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신당에서 대수대명이라는 걸 하면 아버지의 명을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발톱과 머리카락, 생년월일시가 적힌 종이, 그리고 간단하게 상을 차려서 의식치를 비용 37만 원을 주면 아버지가 오래 살 수 있다고 한 거죠. 이상함을 느낀 우리 지영 씨가 언니 핸드폰을 뺏어서 그 무당과 주고받았던 대화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과간인 거예요. 굿 안 하면 곧 초상 치른다. 부적 써야 된다. 그러니까 불과 이게 몇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오가는 그 대화 중에 700, 한 800만 원 정도로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뭐 부적을 쓰고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지영 씨는 이제 병원 앞에서 언니가 한참 신랑을 버렸어요. 정신 좀 차려. 왜 그래? 아빠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는 그럼 언니, 내가 아는 보살님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너무 그쪽만 믿지 말고 이쪽도 한번 와보자. 그래서 겨우겨우 언니를 설득을 해서 같이 지영 씨에게 연락했던 그 보살이 있는 신당으로 갔어요. 근데 신당에 도착해서 들어갔더니 대수대명이라니. 어디 사람 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해? 그녀는 죽고 나면 저 숙문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을 거야. 엄청나게 화를 내요. 대수대명.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신할 때 목숨수, 목숨명이에요. 남의 명을 가지고 와서 끝이 보이는 내 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보살이 어떻게 다 알고 있었냐 너무 궁금하시죠? 지영 씨가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다는 걸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귓가에 자꾸 젊은 여자 목소리랑 나이든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맴돌더래요. 그래서 젊은 여자 목소리는 지영 씨 목소리랑 비슷했는데 지영 씨는 아니고 나이든 남자 목소리는 직감적으로 지영 씨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근데 그때 서늘한 느낌과 함께 손톱을 깎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알았구나. 그래서 보살은 언니가 대수대명을 하려는 거구나. 딱 알아채고 바로 지영 씨한테 전화를 건 거였어요. 근데 계속 보살이 화를 냈잖아요. 그 전까지는 존댓말을 이렇게 하다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 대수대명이 잘못하면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혈육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의 명을 뺏어오게 되는 거야. 대박이다. 그리고 언니를 가리키면서 너 얼마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았지? 자칫 명을 뺏길 뻔한 가장 나이 어린 가족이 그 언니의 2살 난 아들이었던 거야. 오, 야. 쭉 읽어보니까 네. 해운대에 사시는 56세 신주연 씨가 네. 17년 전에 영도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영도. 겪었던 영도. 무서운 경험담이더라고요. 때는 2004년. 주연 씨네 가족은 부산에서 건설 자재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6년째 대대로 이어온 데다가 생산 공장까지 다 갖추고 있는 회사라서 부산에선 나름 알아주는 그런 곳이었대요. 재력이 있으시네. 그해 여름에는 부산 영도의 한 고급 아파트 자재를 통째로 주문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을 시공하면 건설주가 대금 대신 건물을 대물로 주는 경우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 맞아. 네. 응. 주연 씨네 가족도 그 케이스로 무려 49평? 68평짜리 아파트 2채를 오, 두 채를 받았으면. 자재비 대신 받게 됐습니다. 두 집을 그대로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았어요. 근데 49평짜리 평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평수이기 때문에 내놓자마자 빨리 나갔는데 68평 집은 평수가 너무 크고 가격도 좀 세다 보니까 한 어르신 부부에게 전세로 집을 내주게 됐죠. 그렇게 2년쯤 지났나? 이제 주연 씨네도 또 슬슬 이사 갈 때가 됐었어요. 68평 살고 있는 할배 전세 빼고 이사 간다시네. 마침 또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서 주연 씨네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타이밍이 잘 맞았다. 네. 잘 맞아떨어졌네. 근데 그 전에 그 집의 인테리어가 좀 필요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외출 중이라서 허락을 받고 주연 씨네 가족끼리 집을 둘러보던 날이었어요. 여은아, 우리 집이다 이제. 그 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가 원래 해가 잘 도는 남양집인데 그리고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였거든요. 네, 참 좋은 아파트인데 근데 볕이 거의 안 들고 집이 너무 어두워서 뭔가 으스스한 느낌마저 드는 거예요. 남양인데 왜 그러지? 그리고 분명히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근데 가구나 집이 거의 없었어요. 몇 달 전에 할매 돌아가셨다는 얘긴 들었는데 집이 너무 휑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던 주연 씨, 제일 작은 방을 살짝 열어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그 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부자리만 펴놓은 채로 살고 계신 거예요. 오, 좋은 집에서 왜? 이상하네. 저 넓은 안방 놔두고 와 작은 방에서 적하고 지내시지? 주연 씨는 이것저것 마음이 그냥 살짝 걸리긴 하죠. 그 상황이면. 그래도 그렇다고 사는데 뭐 지장이 그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속전속결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삿날이었어요. 짐을 옮기고 있는데 안방 안에 웬 짐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집을 안 집을 안 뺐어? 뺐네. 허허, 이거 할배지만 같은데? 이걸 나 다 두고 가시면 웃잖아. 이거 내보고 치우라는 얘기가. 아휴, 연락해서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주연 씨는 일단 짐들을 안방 구석에 들여놨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든 그날 밤. 쿵쿵쿵쿵. 위층에서 사람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층간 소음이네 이것도. 네,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인데. 아유, 예의 없다. 주현 씨는 경비실에 전화를 해서 아저씨, 위층 아들한테 주의 좀 주이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비실에서 하는 말이 이상해. 사모님, 위층에 아무도 없으게 라고 너는 평수가 커서 어른들이 살지 아들은 없습니다. 우와. 뭐야? 그럼 그 소리는 뭐지? 아, 오늘 이사하느라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잠이 들었대요. 그날 밤. 그리고 그 이후 마치 누군가 이 집을 노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현 씨네 집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뭔 물이고? 물? 가족끼리 며칠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냉장고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집안 바닥이 흥건하게 젖어버려 있는 거예요. 또 하루는 아무 이유 없이 새 보일러가 터져서 집에 물이 줄줄. 또 한 번은 잠가놓은 창문을 누가 열었는지 그 사이로 비가 막 새어 들어오는 겁니다. 얘기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잤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 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밤에 잠에서 깬 주현 씨가 목이 말라서 거실로 잠깐 나왔는데 딸이 불이 다 꺼진 거실 소파에서 혼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딸이 왜 그러고 있어? 효은아, 들어가서 자야지. 효은아. 딸이 대답이 없어요, 한참을. 그때 딸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엄마 와 오는데. 효은아, 와 있잖아. 엄마 안 울었다. 뭘 울어? 안 울었잖아. 아닌데. 내 분명히 들었다. 엄마 안방에서 울었잖아. 이러는 겁니다. 아니, 울었다니요. 아니, 주현 씨는 분명 자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주현 씨는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딸을 재우고 나온 주현 씨는 슬슬 이 집에 대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하는 내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몇 번을 두리번 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샤워를 끝낸 후 욕실 문 밖을 나서려는 그때 그 물 마찰음 아시죠?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등 뒤에서 살랑거리던 물소리가 잠시 멈췄을 때 주현 씨는 살며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본 그곳에 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
와. 온몸이 물에 젖은 채로 욕조에 상체를 턱 뭐야 또?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는 욕조 밖으로 조금씩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연 씨를 덮치려는 그 순간 주연 씨는 잠에서 깹니다. 다행이네. 언제부터 꿈이야 이거. 아, 꿈이었구나. 주위를 둘러보니 침대 위인 거예요. 주연 씨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연 씨 얼굴 위로 차가운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찬 눈으로 서서히 눈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 위에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조금씩 드러난 그 얼굴은 말 그대로 정말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노려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움직여. 주연 씨를 온몸으로 덮쳐버립니다. 이게 땀인지 물인지 모를 정도로 주연 씨의 온몸과 침대가 눅눅하게 젖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주연 씨의 위에 누워서 진짜 무섭다. 귀에 대고 무거운 숨을 내뱉었어요.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보려고 바득바득 꿈틀거리는데 나가지 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주연 씨는 그 여자를 떨쳐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죽을 힘을 다해 벗어나려는 간절함 덕분인지 다행히 조금씩 주연 씨의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렸어 조금씩. 눈물 범벅, 땀 범벅이 다 된 채로 거실에서 도망 나간 주연 씨. 안방 쪽으로 뒤돌아 봤을 땐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주연 씨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 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당장 이사 가자고 막 소리쳤죠. 남편은 자초지종 설명을 다 듣고는 그날 밤 집에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스님이었어요. 진정한 스님이 오셨구나. 집을 찬찬히 둘러보시던 스님은
안방 안쪽을 빤히 쳐다보시고 계셨습니다. 안방 침대에 웬 여자가 앉아있네요. 근데 온몸이 젖어있네요. 저보고는 들어오지 말라는데 아무래도 음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손으로 직접 준비해야 할 겁니다. 주연 씨는 그 말을 듣고 안방에 상을 차린 후에 급한 대로 있는 과일과 간단한 음식을 해서 올렸어요. 스님은 불 피운 향을 손에 쥐고 꼭 불경을 외우는 것처럼 안방을 거니르셨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참을 웅얼웅얼 하셨습니다. 안 가려고 하네. 안 나가려고 해. 스님의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주연 씨는 겁이 난 나머지 문 뒤에 숨어 안방 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거의 4시간 가량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이 급히 안방문을 닫으셨어요. 방 안에서는 스님의 웅얼거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땀을 뻘뻘 흘린 채로 안방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주연 씨에게 웬 부적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담아놨으니까 이거 갖다 태우고 잘 가라고 보내주세요. 아, 여기 여기다 담은 거야? 오. 그 말을 듣고 주연 씨는 바로 부적을 태워서 쟤를 날려 보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도 그만 좋은 곳으로 가이소. 겨우 안정이 된 주연 씨는 문득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저 스님, 그 여자는 누굽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안 간다고 자꾸 떼를 쓰는데 문 사이로 당신 얼굴을 쓱 보더니 믿고 가겠다고 하네요. 이 집을 자꾸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대체 왜 나가지 말라는 건데요? 죄를 지내줬으니 복을 주려는 것 같은데 당분간 이사 가지 말고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떠실런지. 스님, 저 귀신 안 갔으면 어떡해요? 저 여 더 있다가는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주연 씨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김종기 씨 사셨지?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 김종기 씨? 네. 아니 김종기 씨 따님이 이 앞 바닷가에서 시체로 떠올랐어요. 예? 근데 김종기 씨가 통 연락이 안 돼가 여기서 뭐 단서될 게 있나 싶어가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고? 들어있어. 어디서? 짐을 놔두고 좀 두고 가셨는데 다시 돌려주려고 모아놓은 건 있습니다. 형사는 주연 씨와 함께 할아버지의 짐들을 살펴보더니 한 편지 봉투를 발견합니다. 주연 씨가 옆에서 보니까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간 편지처럼 보였어요. 김종기 씨 따님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편지 유서네. 맞나? 예. 아, 유서가 있어? 놔두고 간 게 아니었나? 따님이. 잠깐만요. 예. 사진 한 장을 쓱 꺼내서 보여주는데
주현 씨는 정말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방에서 봤던 그 여자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물뚝뚝. 오. 온몸이 젖어 있었던 이유. 그래서 습했던 집이. 그 집에 물이 항상 가득했던 이유. 이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 편지 때문이었나?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주현 씨는 그 집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치. 네, 당장 이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에서 나가자마자 멀쩡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아이고 하지 말라. 얼마 안 돼서 시아버님마저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이 뭐야.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편지를 늦게 전달한 까닭일까요? 아니면 나가지 말라는 그 여자의 성의를 무시하고 나온 탓일까요?